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최근 MIT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서베이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전 세계 은행과 금융 서비스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임원과 리더들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되는 금융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고서에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 분야에서 AI 에이전트가 실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조직에서 AI 에이전트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조직의 AI 에이전트 도입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단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 중에서 16%는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서 실무에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2%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는 적용할 업무 영역을 발굴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기초 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즉 AI 에이전트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응답 비율은 1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68%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90% 정도가 AI 에이전트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응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AI 에이전트를 적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은 영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결과는 사기 탐지와 IT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높았었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참 재밌는 결과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을 하고 조직의 성장을 이루는데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한 응답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 K-퍼블 39%이고 K-퍼블이 44%입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은 83%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조직의 성장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아직까지 조직의 성장보다는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 이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조직이 기대하는 AI 에이전트의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입니다. 이거는 현재 누리고 있는 효과하고 비슷한 맥락으로서 답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기 탐지가 75%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보안과 고객 경험,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답변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AI를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수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AI 시스템을 인간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협력하는 역할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원을 한다든지 인간과 협력을 해서 또는 인간의 능력을 보강을 한다든지 라는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든 아니면은 물리 세계에서든 AI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갖다가 줘가지고서 AI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물리 세계에서는 AI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춰가지고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은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AI 기술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슷한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현재는 그렇는데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추구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맥락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재 AI는 인간을 돕는 도구, 인간과 협력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을 지원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특히 물리적인 영역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줘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질문은 당신의 조직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어졌죠. 거버넌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다. 조직이 AI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서 기술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데이터 품질이 낮고 통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답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조직이 AI에 대해 가지고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이미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기 탐지와 보안과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이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을 개선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수익을 창출하고 조직을 성장을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사점은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어떠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AI에 대한 기대는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 인간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인간의 업무를 조언한다든지 보조한다든지, 그리고 인간과 협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 가지인데, 거버넌스와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부분이고, 그리고 조직이 기술 부족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과 데이터가 통합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큰 챌린지로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 가지고서 도입을 하거나 확장을 하려고 하는 조직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8월 7일 오픈 AI의 GPT-5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하기 2주 전쯤에 샘 알트먼은 유튜브 채널인 This Past Weekend라는 곳에 나와가지고서 했던 얘기들이 화제가 됐었죠. 지금 이때가 아닌가, 즉 AI가 어떤 임계치를 좀 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을 했었었고, 그리고 자기가 참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AI는 너무 쉽게 해내는 것을 보고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GPT-5에 대해 가지고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GPT-5에 대해 가지고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고 많은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오픈 AI는 이 GPT-5의 성능을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들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 AI가 공개를 했던 벤치마크 테스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벤치마크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벤치마크 테스트는 GPT-5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LLM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IME 2025 Competition Math라는 벤치마크인데, 이거는 LLM 모델의 수학의 풀이 능력을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치러지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문제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신 문제를 가지고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미리 학습을 하지 않은, 즉 데이터 오염이 없는 문제를 들로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GPT-5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with thinking이라는 거는 AI가 추론 능력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with Pyth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AI가 도구를 이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도구라는 거는 AI가 코딩을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라는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과 도구를 이용한 결과는 점수가 매우 높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픈 AI O3와 그리고 GPT-4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추론 모델을 당연히 사용하는 어떠한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론티어 매스 티어 1에서 3까지인데, 이거는 다양한 수준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을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티어 1에서 티어 3까지 있고, 티어 3는 아주 어려운 전문가 수준의 수학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ME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일반적인 능력을 한번 알아본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프론티어 매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별의 추론 능력하고 성능을 알아보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HMMT인데, 이거는 하버드하고 MIT가 주관을 하는 고등학생 대상의 수학 경시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벤치마크를 한 것이죠. 난이도 관점에서는 AIME하고 프론티어 매스 티어 3의 중간 난이도쯤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COT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이 GPQA 다이아몬드라는 벤치마크인데, 이거는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글 검색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서브셋은 GPQA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모아놓은 어떠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인 난이도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프론티어 매스보다도 더 높은데, 차이점이 있는 게 이 GPQA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수학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학습으로 학습이 가능한 이 과학 지식 문제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PQA가 AI가 더욱더 점수를 획득하기에는 용이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점수도 프론티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HLE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 수준의 종합 학문 벤치마크 테스트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물리학, 과학, 생물학, 컴퓨터 과학, 철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모델이 특정 과목만 잘하는지 아니면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WE 벤치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수행을 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버그 문제들을 이 LLM에게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너가 풀어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 LLM이 그 버그들을 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실제 그 프로젝트의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을 해가지고서 통과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방식으로서 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N477이라는 거는 그 문제와 정답의 데이터셋이 477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함수 개발이 가능하냐 이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SWE 벤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버그를 가지고서 LLM의 어떠한 성능을 알아보기 때문에 LLM의 아주 실질적인 현실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SWE 벤치라는 거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스 코드의 편집 능력, 수정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라 라는 수정 요구사항도 같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LM이 수정한 결과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가지고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WE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슈와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에이더는 기존 코드에 대한 수정 능력에 초점을 좀 맞춰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케일 멀티 챌린지 멀티 턴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회성 요청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서 이제 LLM에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LM이 여러 단계 멀티 턴으로 오는 지시들을 잘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단을 요약을 해줘, 더 짧게 줄여줘,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 이렇게 지시사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티 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조건하고 결과를 잘 기억을 하고 그것을 다음에 나오는 요청사항에 잘 반영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잘 수행을 해내는가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브라우즈 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전트형 LLM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데, LLM이 웹 탐색하고 검색 도구 활용을 잘 하는지를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검색이 필요한 질문들하고 그 정답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검색이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나오는 답변들을 이제 정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형식으로서 테스트를 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자율이 발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LLM이 검색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서 검색을 잘 해가지고서 답변들을 잘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olite Instruction Following in Freedom Writing이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LLM의 글쓰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입니다. LLM에게 어떠한 주제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평가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지시를 내릴 때에 제약 조건을 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200자 이내로 써줘,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던져주고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글을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채점으로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글의 품질과 글이 취지하고 잘 부합이 되는지는 인간 평가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벤치마크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투 벤치 펑션 콜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LLM이 외부 API를 잘 호출하는지를 알아보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정보나 날씨 정보처럼 API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API들을 LLM이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호출을 잘 해가지고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적절한 맞는 API를 호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레이트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보는 벤치마크죠. 위키백과나 논문 데이터처럼 오픈된 지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질문과 정답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질문들을 LLM에게 던지게 되고, 그리고 LLM이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제 정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오류율이 얼마인지, 환강률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방식으로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인 환강률도 체크를 하지만은 각 영역별로 환강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ponse Level Error Rate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용자와 모델이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테스트하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에는 기존의 사용자들이 많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했었죠.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들을 일부 샘플링 해가지고서 그것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프롬프트를 샘플링 할 때에는 이제 익명 처리를 해서 누군지는 알 수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평가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의 그 벤치마크 테스트 지표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벤치마크 테스트는 LLM의 성능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벤치마크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체감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한국어에서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벤치마크 테스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모델이 그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델이 정답을 알고 있어서 벤치마크 점수는 높지만은 실제 성능은 그렇지 못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둬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이 25년 여름 휴가를 한창 보내고 계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휴가철에 읽어봐도 좋고, 그리고 ICT 기술 이야기라는 코너 제목하고도 정말 어울리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Empire of AI라는 책인데 25년 5월 달에 발매가 됐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이 책은 정형적인 기술 저널리즘 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샘 알트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더 나아가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AI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저자는 이 책을 적기 위해 가지고서 260명 정도의 인물들과 한 300회 이상의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50회가 오픈 AI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9일 날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편집장인 나이얼과 그리고 저자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서 얘기 나눈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사로서 게재가 되어졌었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캐런 하우에 대해 가지고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었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AI 분야의 시니어 에디터, 선임 기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명한 언론사에 많은 기고를 하고 계시죠. 이분은 특히 AI에 대해 가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미 오픈 AI를 취재를 하셔가지고서 그 기사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게재도 하셨었죠. 이때부터 이미 오픈 AI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책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AI 산업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 서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오픈 AI 내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 과학적인 야망이 어떻게 이념적이고 자본 중심적으로 변했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저자는 저자 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기사죠. 그런데 마치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만큼 재미가 있었죠. 두 번째는 AI 산업에서 그동안에 몰랐던 그리고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 초기에는 AI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개발들도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위 물량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대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막대한 데이터 양으로서 컴퓨터 자원도 무지무지하게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게임이 되게 된 것이죠. 책에서는 이 게임을 본격화시킨 것이 오픈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오픈 AI는 AI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심 요소가 컴퓨팅 능력, 컴퓨팅 자원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픈 AI는 컴퓨팅 자원을 인간의 두뇌 규모로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일반 인공지능 AGI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인 캐런 하우는 오픈 AI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당시에 기술의 선두주자가 구글이었는데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픈 AI가 뒤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구글을 따라잡을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 전략을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오픈 AI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줬죠. 하지만 이때부터 물량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AI는 누가 컴퓨팅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AI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면서 탄소 배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산업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크게 다가온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책의 제목에서 나왔듯이 저자는 AI 산업이 옛날 제국주의 수탈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갔었습니다. 저자는 네 가지 관점에서 AI 산업이 제국주의를 답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것이 아닌 자원의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국주의가 식민지 자원을 자기 것처럼 막 가져갔죠. 그것처럼 AI 산업은 자기 소유가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서 AI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학습된 AI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직업을 뺏어버리는 결과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를 만들 때에는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이미지 콘텐츠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생성 AI는 디자이너들의 일감을 줄이고 있죠, 지금.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서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AI 데이터 라벨링이나 콘텐츠 필터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적절한 보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예전의 제국주의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지식 생산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기업들이 AI 연구자들을 상당히 흡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 AI에 대한 연구보다는 AI 상품 연구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자들이 뭐 석유산업 같은 화석연료 관련되어진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기후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렵죠. AI도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쟁 구도. 그러니까 선한 제국 대 악한 제국으로 양분해 가지고서 접근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니까 AI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미국은 선하고 다른 나라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AI에 대한 기술은 미국이 가져야 된다. 미국 내에서도 오픈 AI는 구글이 AGI,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선점하게 되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오픈 AI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스스로가 정합니다. 나 외에는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AI 산업이 이런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제국주의와 유사하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제국주의의 역사와 AI 산업을 직접 매칭시키는 것은 솔직히 좀 어색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는 지금 AI 산업이 보여주고 있는 부조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무겁고 비참하다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칭이 자칫하면은 이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역사를 좀 가볍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됐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AI라고 하면은 기술에 맞춰져 가지고서만 보게 됐었었는데, 사람을 보게 하고 자원을 보게 하고 역사를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더운 날씨를 잊게 해줄 만큼 정말 흡입력이 높고 재미가 있었던 책이었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25년 3월 14일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새로운 알파 시리즈인 알파 이발브를 공개를 했습니다. 알파 이발브는 어드밴스드 된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제미나이 기반의 코딩 에이전트라고 구글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알파 이발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결된 수학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갖다가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은 일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탐색을 하고 가설을 세운 뒤에 거기에 대한 실험과 검증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 이발브라는 거는 LLM 기반의 코드 초최적화 에이전트인데, 진화 기법과 LLM 기반의 코드 생성 기능을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알파 이발브라는 것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챌린지한 과제들, 이것들을 진화 기법과 LLM의 코드 생성 기능을 결합해서 해결해 나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알파 이발브가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이발브의 작동 프로세스는 먼저 진화 대상, 즉 도전적인 과제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알파 이발브가 내어놓는 해결책들을 평가해보는 평가 함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파 이발브의 진화 루프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화 루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먼저 알파 이발브에 있는 프롬프트 샘플러가 프로그램 DB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조를 해가지고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선해 보자라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참조하는 프로그램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최적의 알고리즘이나 운영적인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시 10군데가 있다.
이 10군데를 탐색을 하는 최적 경로를 찾는 것이 과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 참조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되겠죠. 근데 알파 이발브가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서 이렇게 개선을 해보자 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LLM이 무엇을 하느냐, 코드를 변경을 해 가지고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된 평가 함수,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서 LLM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부여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거는 프로그램 DB에 다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DB를 참조해서 다시 프롬프트 샘플러가 또 새로운 좀 더 개선된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LLM에다가 던져주게 되는 이러한 루프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루프가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의미 있는 결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알파 이발브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해봤던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를 같이 했었습니다. 먼저 구글 데이터 센터의 자원 할당 관리 시스템 사례입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데이터 센터 머신 클러스터의 프로그램 실행 작업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이 각각의 작업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뭐 CPU 1코어에 메모리 200기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필요한 리소스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머신 클러스터에는 또한 가지고 있는 머신마다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업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 요구량하고 그리고 머신의 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할당하게 되죠. 그런데 최적화가 돼야 됩니다. 만약 최적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립 자원이 발생을 합니다. 고립 자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CPU는 남아 있는데 메모리가 모두 소진되어져 가지고서 더 이상 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CPU가 바로 고립 자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소위 말하는 빈 패킹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경험을 바탕으로 한 퓨리스틱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해결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알파 이발브를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인간이 만든 퓨리스틱 함수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퓨리스틱 함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데이터 센터 자원의 0.7%를 추가로 회수했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고립 자원이 0.7%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글은 자신들의 머신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인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알파 이발브가 재작성한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두 번째 사례는 제미나이 커널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이제 구글 LLM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 훈련에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컴퓨팅 자원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서 맞춤형 커널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커널 최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행렬 곱셈 연산에 대한 타일링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행렬 곱셈 연산에 대한 타일링 전략이 뭐냐? 인공지능 학습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 행렬 곱셈을 하게 되는데 많은 연산 처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CPU나 GPU 캐시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블록 단위, 즉 타일 단위로 쪼개어 가지고서 캐시에 올려 가지고서 연산을 처리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일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연산 처리 성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한 알파 이발브에다가 구글에서는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 설계보다 평균 23% 정도의 커널 속도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널 속도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제미나이 모델의 훈련 시간이 한 1% 정도가 단축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훈련 시간이 1%가 단축됐다는 거는 그만큼 컴퓨팅 자원을 안 썼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세이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미해결 수학 문제에 특화된 탐색 알고리즘 찾기입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최적 또는 준최적화된 객체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동일한 원을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4명을 한 계조로 한다. 단 동일한 부서는 배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구성을 하는 것이 뭐 최선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이발브에다가 한 50개 이상의 문제를 선별해 가지고서 너가 한번 풀어봐 라고 이제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문제의 75% 정도를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수준의 구성으로서 재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인간이 만들어낸 최적화 수준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재발견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5% 정도는 현재보다 더 뛰어난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성능을 갱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알파 이발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이발브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구글이 백서를 발간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자세하게 우리가 참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페이퍼의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 곱하기 4 폭소수 행렬의 곱셈 연산에서 기본적인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64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파 이발브는 48번의 스칼라 연산으로 처리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죠. 그런데 이것처럼 보다 효율적인 행렬 연산을 찾아낸 게 스트라스덴 알고리즘 이후로 5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딥마인드는 이러한 알파 이발브 같은 인공지능이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개선의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화이트 페이퍼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전까지는 뭐 그럴까라고 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러한 글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지난 24년 12월 구글에서는 새로운 양자칩인 윌로우를 공개를 했죠. 기존 시카모어에 비해 가지고서 다양한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퀀텀 에러 커렉션이 임계치 아래에서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12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개월 뒤 25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신들의 첫 양자칩인 마요나라 1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마요나라 1은 구글의 양자칩과는 기술적인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양자 오류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구글의 양자칩과 마요나라 1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의 방식이 초전도 큐비트입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요나라 페르미온을 기반으로 한 위상 큐비트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큐비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구글은 입자의 상태에 저장을 합니다. 에너지 준위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자들의 위상적 얽힘 구조에 큐비트 정보를 저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 큐비트는
입자의 상태에 큐비트 정보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오류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코히어런스 타임의 지속력도 아주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양자 오류를 보정하는 겁니다. 이 양자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가지고서 아주 많은 추가적인 물리적인 큐비트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택을 하고 있는 이 위상 큐비트는 기본적으로 오류 발생률이 낮습니다. 오류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히어런스 타임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단기적인 목표는 마이너스 10의 4승 정도의 오류를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의 4승이면은 초전도 큐비트에 비해 가지고서 오류 발생률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더 낮은 오류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오류율을 낮추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 보정에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두 개의 방식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 큐비트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위상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 큐비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나라 페르미온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들의 위상적인 얽힌 구조를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나라 페르미온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였던 에토레 마요나라가 이제 제시를 한 물질입니다. 자연계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대표적인 입자에는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쿼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에는 반입자가 쌍으로 존재를 하죠. 이 반입자라는 거는 입자하고 똑같은데 성질이 반대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전자의 반입자는 뭐 양전자가 될 것이고 양성자의 반입자는 반양성자, 이렇게 반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요나라는 자기 자신이 반입자인 입자인 거죠. 뭐 자웅동체처럼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미온이라는 것은 스핀이 반정수인 입자를 말하기 때문에 마요나라 페르미온은 스핀이 반정수이면서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중성미자가 마요나라 페르미온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앞에서 위상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 특징을 모방을 해가지고서 구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마요나라 제로모드입니다. 이 위상적 특징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늘어나도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도너츠를 보게 되면은 동그랗고 속이 비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손잡이가 달린 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컵 같은 경우에도 동그랗고 속이 빈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너츠와 손잡이가 달린 컵은 위상적인 구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알루미늄과 인둔 비소 등과 같은 물질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토포 컨덕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포 컨덕터는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요나라 제로 모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 사실 마요나라 제로 모드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요나라 페르미온, 즉 마요나라 제로 모드가 어떠한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양자 정보를 비국소적으로 나누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입자의 양자 정보가 제로 모드 양 끝에 각각 나누어져서 저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4자리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 2자리씩 제로 모드 양쪽 끝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양 끝에 있는 개별 모드를 가지고서는 양자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이 두 모두가 쌍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결합이 되어져야만이 양자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모두가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서 나온 양자 정보가 만약에 점유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cat1이 되고 비점유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cat0가 됩니다. 이 입자의 점유 여부에 따라 가지고서 cat0냐 cat1이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입자 하나하나의 상태 정보, 뭐 초전도 큐비트뿐만 아니라 이 위상 큐비트를 제외한 큐비트들에서는 입자의 상태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에너지의 준위라든지 그리고 스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서 입자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모두가 얽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정보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입자의 상태에 어떠한 국소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내성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에 강한 큐비트 방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위상 큐비트가 너무나도 좋은데 그럼 이것을 그냥 쓰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요나라 제로 모드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인 특징을 흉내내 가지고서 만들어낸 것이 이 마요나라 제로 모드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글이나 IBM 같은 곳에서는 이미 양자칩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5년도 2월 달에 첫 양자칩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마요나라 제로 모드가 과연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인 특징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으로 보이게 되죠. 실제 23년도 12월 달에 맥킨지에서는 5가지 큐비트 기술들을 6개의 팩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아마 비교를 해봤었죠. 구형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연산의 성능이라든지 이러한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구글과 IBM 등이 채택을 하고 있는 초전도 방식이 기술의 성숙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5가지 주요 큐비트 기술들의 펀딩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이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 약 27억 달러 정도로서 가장 펀딩을 많이 받은 기술로서 이제 아직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자칩이라는 것이 원체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초전도 방식이 계속해서 대세로서 굳혀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위상 큐비트가 상당히 진보를 이루어내 가지고서 위상 큐비트가 대세가 되는 것으로서 바뀔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이 AI 못지않은 임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지난 24년 9월이었습니다. 구글에서는 AI 에이전트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 가지고서 구글이 생각하는 AI 에이전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가져야 될 기술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관점의 AI 에이전트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AI 에이전트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술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이 발표를 했던 에이전트 백서의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생각하는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관찰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행동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속성이 세 가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이 세세하게 지침을 주지 않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조합을 구글은 인지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 중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핵심 요소는 모델과 도구와 오케스트레이션 계층,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델은 언어 모델을 말합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에이전트 프로세스에서 중앙 의사 결정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인간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가지고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 시그니처로 학습된 모델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시그니처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이나 금융처럼 어떠한 특정한 업무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업무 영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로 학습되어진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에 관련된 AI 에이전트다 하게 되면은 금융에 있는 용어와 데이터로서 학습된 모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도구인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날씨를 조회하는 API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은 외부에 있는 이러한 날씨 조회 API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도구는 이러한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도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추론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한 번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어떠한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가 목표 달성에서 어떠한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에서 도구는 에이전트가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구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가 익스텐션, 확장 기능입니다. 확장 기능은 에이전트와 외부 API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항공편 예약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 에이전트는 확장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외부에 있는 항공 예약 API를 호출을 하게 되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쉽게 말해 가지고서 에이전트가
외부 API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서 중간에 익스텐션, 확장 기능을 두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외부 API와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확장 기능을 둬 가지고서 했을 때에 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역할이 분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복잡도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API라는 거는 이제 추가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그때그때마다 이제 API에 맞게끔 수정과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확장 기능 레벨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가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입장으로 봐가지고서는 어차피 확장 기능하고 연결되어지는 고리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외부 API가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안적으로도 훨씬 확장 기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API 중에는 뭐 인증처럼 보안적으로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AI 에이전트 시스템 전체 레벨에서 외부 API를 접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서 인증 정보가 뭐 유출이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확장 기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필요한 외부 API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서 적절한 확장 기능들을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와 확장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대 N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장 기능에는 적절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확장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API를 호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API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러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도구 기능이 펑션, 함수인데,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성되어진 독립적인 코드 모듈이죠. 그래서 모델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적절한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확장 기능하고 달리 외부 API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외부 API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데 왜 내부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 API가 아니라 내부 함수 기반으로 처리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확장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외부 API를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API를 연결하는 것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API들마다 요청하는 포맷들이 다 다르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다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부 함수는 그런 것들이 없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고 호출해 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어떠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서 AI 에이전트 아키텍처 전체 아키텍처 레벨에서 외부 API를 호출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뭐 미들웨어 쪽에다가 외부 API 이러이러한 것을 호출해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던질 수 있고, 미들웨어 계열에서 그것을 처리한 뒤에 그 결과를 반환하는 이러한 구조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도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이거는 에이전트가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죠. AI 에이전트 내에 있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훈련 당시, 학습 당시에 사용을 했던 데이터,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당시에 배제되었던 데이터나 그리고 그 후에 생긴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제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이 데이터 스토어를 쓰게 되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이러한 훈련 당시에 있었던 데이터의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서 새로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벡터 DB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사전에 벡터 임베딩을 시켜두게 되죠.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쪽에서 이렇게 임베딩 되어 있는 벡터 DB에 접근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있죠. 지금까지 AI 에이전트들의 기술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AI 에이전트에서 여러 가지 기술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은 핵심은 모델과 도구와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고, 그 중에서 도구는 익스텐션 확장 기능과 펑션 함수,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이 세 가지가 크게 어떠한 기능 요소로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AI 에이전트는 이러한 핵심 요소 외에도 다른 많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평가라든지,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구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버텍스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요소들이 구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죠. 지난 4월 9일에 구글의 클라우드 넥스트 25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버텍스 AI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AI 기술 스택들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LLM 모델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중심의 서비스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업무나 태스크들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점점점 활성화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2024년도부터 많은 기관들과 IT 업체들은 25년도에 핵심 AI 트렌드 중에 하나로 AI 에이전트에 대해 가지고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가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제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AI 에이전트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고, AI 에이전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구글에서는 AI 에이전트 100사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도구를 활용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성으로서 에이전트는 자율적이고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구글이 생각하는 AI 에이전트의 특성은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에이전트에게는 목적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에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구가 주어지는데, 이 에이전트가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GPT 같은 서비스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고, 그리고 검색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 검색에 대한 결과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업무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업무를 달성하고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어떠한 정보를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을 제공해 준 것이죠.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업무 자체를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져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기존 서비스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에이전트 사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지난 1월 달에 오픈을 한 오픈 AI의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거는 오픈 AI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웹 브라우저에서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태스크,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웹페이지에서 타이핑도 할 수가 있고 클릭도 할 수가 있고 스크롤링도 가능하죠.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주어진 양식의 글을 쓴다든지 그리고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월 한 $200 정도의 이제 구독료가 이제 발생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료도 찾을 수 있고 호텔도 예약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앞에서 구글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되는 약간은 불완전한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픈 AI가 발표를 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오퍼레이터를 구동하는 것은 이제 쿠아라는 것인데 이 쿠아라는 것이 GPT-4o 하고 그리고 고급화된 추론 기능이 결합되어진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아라는 거,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GUI,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를 조작을 해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하고 인터랙션하고 그것을 컨트롤해서 활동을 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에서는 컴퓨터 유저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 기존에 이거하고 유사한 활동을 했던 게 이제 RPA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유사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RPA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행동을 해라, 무엇을 해라라는 규칙을 다 정의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이 한번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녹화를 해두죠. 그러면 RPA는 인간이 정한 규칙과 그리고 인간이 시범을 보여서 녹았던 그 녹화 내용대로 그대로 재현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쿠아는 그게 아니죠. 쿠아는 어떤 목적이 주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추론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RPA하고 겉으로는 유사하지만은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아는 벤치마크 점수가 있습니다. OS 월드와 웹 아레나, 웹 보이저라는 세 가지 벤치마크 점수가 있는데 이 OS 월드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다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의 학습과 평가를 위한 컴퓨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OS 월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에이전트가 일반적인 컴퓨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환경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AI 에이전트도 그러한 활동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을 탐색한다든지 문서를 편집한다든지 이러이러한 태스크들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모두 369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이 테스트를 했을 때 38%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간이 72.4%니까 아직은 인간에게는 많이 좀 못 미치는 그러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은 초창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GPT-4를 가지고서 이 OS 월드 테스트를 했을 때 한 12%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성공률이니까 상당히 그 정확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웹 아레나인데 이거는 AI 에이전트가 웹 기반의 태스크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평가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가지 테스트 환경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토론 커뮤니티, 그리고 GitHub 같은 협업 개발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관리 이 4가지의
웹 기반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3개의 카테고리별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서 812개의 샘플 태스크들이 주어지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58%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간이 78%니까 아직까지 그 차이는 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웹 보이저라는 테스트인데, 이거는 웹사이트의 사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웹 아레나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웹 아레나는 전자상거래나 토론 커뮤니티, 협업 개발 플랫폼, 콘텐츠 관리, 요 4가지 사이트가 테스트 환경으로 구축되어져 있고 그 위에서 테스트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웹 보이저는 테스트용 환경이 아니라 실제 웹사이트에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유명한 웹사이트 15개를 대상으로서 한 300개 정도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테스트하는 항목도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웹사이트에 가가지고서 뭐 아이팟 액세서리 뭐 스마트 폴리오를 검색을 해봐라. 그리고 가까운 매장이 어딘지 찾아달라. 뭐 이렇게 웹 아레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순한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트의 성공률도 웹 아레나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리고 실제 오픈 AI에서도 이렇게 높은 성공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웹 보이저는 웹 아레나에 비해서 단순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에이전트 사례가 루프트 한자 항공입니다. 루프트 한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이제 대화형 AI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챗봇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급변을 했습니다. 먼저 항공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죠.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뭐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탈을 하게 되니까 현장 인력도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고객센터의 부하가 말 그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트 한자는 무엇을 고민했냐 하면은 AI 기반으로 셀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했고 서비스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연간 1600만 건 정도의 고객 문의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의 어떠한 문의에 대해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처리를 해주는 그 처리 시간 AHT도 상당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 루프트 한자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은 코그니즈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AI 플랫폼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AI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마다 생성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생성한 AI 에이전트가 어떠한 랭귀지 모델을 쓸 것인지, 즉 챗 GPT-4를 쓸 것인지, 아니면 제미나이를 쓸 것인지, 아니면 라마3를 쓸 것인지, 그거 아니면 제3의 다른 어떤 걸 쓸 것인지를 선택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API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어떠한 특정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API를 개발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론트엔드와의 연결을 위해서 MS의 팀즈라든지 여러 가지 메신저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API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랭귀지 모델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연계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레그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API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큰 아키텍처는 이러한 모양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트 한자가 코그니지 솔루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그니지는 본사가 독일에 있는 기업입니다. 루프트 한자뿐만 아니라 뭐 보시나 도요타,
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AI 플랫폼을 납품을 한 실적도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 기술력의 인정을 받아서 한 1억 달러 정도 이제 펀딩에도 성공을 했던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오퍼레이터하고 루프트한자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는 어떻습니까? 뭐 예약이라든지 상품 구매라든지 상당히 범용적인 AI 에이전트 서비스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루프트한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루프트한자의 항공 업무와 그 기업의 항공 서비스에 적용되어진 AI 에이전트죠. 쉽게 말해서 범용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오퍼레이터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SaaS 형태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프트한자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개발과 운영,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2x2 매트릭스로 잠깐 보게 되면은 X축을 범용성, Y축을 구축 운영 독립성이라 봤었을 때에 오퍼레이터는 2, 4분면에 루프트한자는 4, 4분면에 위치를 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AI 에이전트 시장은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을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퍼레이트처럼 범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루프트한자처럼 특정 기업, 특정 업무에 커스텀된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범용 AI 에이전트는 오픈 AI나 구글처럼 빅테크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커스텀 AI 에이전트는 전문 AI 에이전트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AI 에이전트의 본격 확산이 되어지는 원년이 될 거는 같은데, 사실은 메인스트림으로 완전히 확산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기술 성숙도가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퍼레이터의 OS 월드 벤치마크 점수하고 그 다음 웹 아레나의 벤치마크 점수, 이러한 벤치마크 점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믿고 맡기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정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제도와 주변 환경이 AI 에이전트를 수용할 수 있게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오퍼레이터가 아직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입이 어디가 필요한가를 보게 되면은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영역들이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들과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인간이라는 가정 속에서 대부분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사용자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가 상품을 구매했는데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책임 소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따질 것인가?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AI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기본이 자율주행 모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스스로 수동 운전을 하려고 이제 모드를 바꾸죠. 그러니까 옆에 동승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수동 운전은 안 되고 자동 운전으로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장면인데, 이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업무를 할 때 AI 에이전트가 먼저 우선시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 원년이 바로 2025년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성숙도와 사회 제도적인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성숙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5년도 IT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나 BCI 같은 기술들이 25년도에 기술 동향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 트렌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AI의 동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5년도에 AI가 어떠한 동향을 보일지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4월 달에 뉴욕 타임즈는 21년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에 AI에 투자된 금액이 약 3,300억 달러 정도쯤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 3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된 금액보다 한 3분의 2 정도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생성형 AI 한 분야에만 투자된 금액이 204억 달러쯤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28조 정도 되는 큰 금액이죠. 이것처럼 AI에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사실 아무리 큰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수익만 잘 나오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생성형 AI로 유명한 오픈 AI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4년도에 매출액이 3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출 금액은 오픈 AI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업계에서는 50억 달러쯤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달러가 적자가 났죠. 그런데 이 오픈 AI가 흑자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2029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을 달성하게 되면은 흑자로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누적 적자는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1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러한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그려주는 스테빌러티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9년도에 설립되어졌고 22년도에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결국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매각설이 돌다가 CEO가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인 파이를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인플렉션 AI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설립이 되어져서 약 1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 2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결국은 수익 모델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용은 높고 수익은 낮은 이러한 구조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AI가 성능 높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술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AI 업체나 AI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향이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드라이빙이 되고 있죠.
사실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도 돈이 많이 들지만은 운영을 하고 사용할 때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GPT-4o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토크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 허리 시에 각각 2.5달러와 1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검색 결과를 AI가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서 기능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매년 한 6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이메일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람보르기니를 타고서 피자를 배달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AI의 높은 비용 구조를 좀 비꼬았었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최고 성능을 가진 비싼 모델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정한 성능을 가진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들이 하나의 동향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량화 모델들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GPT-4o의 경량화 모델이 GPT-4o 미니 모델인데 4o에 비해 가지고서는 성능이 일정 부분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낮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모델이었던 GPT 3.5 터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미니 모델로서도 충분한 업무가 있고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걸로써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함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훨씬 유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GPT-4o와 미니 모델 사이에는 입력과 출력 비용이 각각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량화 모델, 작은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2025년도에 브레이크 스루 기술로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AI가 이피션시,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가 바로 이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AI의 오픈소스 모델은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런데 24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클로즈드 모델, GPT 같은 이러한 클로즈드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의 성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런데 24년도 4월 달에 메타에서 라마3를 오픈소스로 발표를 했고, 이때에 오픈소스 모델도 이 클로즈드 모델하고 비교해가지고 성능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을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메타에서 405B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GPT-4o와 비교를 했었을 때에도 MLLU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를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O1과 비교를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이 그동안의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취약점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비즈니스를 발굴해내는 것이 좀 더 다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1월 14일이었죠. 오픈 AI에서 최초의 상용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오퍼레이트를 이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오픈 AI의 오퍼레이트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태스크를 해달라고 에이전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로 통해 가지고서 이 오퍼레이터가 그 태스크를 수행을 자동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등급 높은 호텔에서 1박을 예약을 해줘 라고 하면은 스스로 서핑을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월 $200 정도의 이제 멤버십 비용을 오픈 AI 쪽에서는 이제 사용료로서 요청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하신 분들의 리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의 개입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증을 하거나 돈을 결제를 할 때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제도가 개선이 되어지게 되면은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AI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기관들이나 기업들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이 AI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이제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례를 가지고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건 스탠리의 서비스 중에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드바이저들이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어드바이저들을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적이 높은 어드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하고 관련되어진 업무를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자신의 전체 업무 시간의 한 2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좀 낮은, 성과가 좀 낮은 어드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자신의 업무 시간 중에서 한 17% 정도만 고객하고 관련되어진 업무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수익이 좀 낮은 어드바이저들은 백오피스의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쓴다든지 자료를 조사를 한다든지 관련되어진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하고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단순하게 당신네들 고객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백오피스에서 쓰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AI를 통해 가지고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고 자료도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AI를 통해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3분기에 순이익이 한 14% 정도가 증가를 하는 그러한 성과를 나타나게 됐었죠.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 조직들이 AI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가지고서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25년도에는 조직의 비즈니스에 좀 더 밀착되어진 AI 애플리케이션이나 AI 서비스들이 탄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동향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검색 서비스로서 유명한 AI 검색 서비스죠. 퍼플렉서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회사는 멤버십, 서브스크립션만 가지고서 운영을 했던 회사였었어요. 그러다가 24년도 11월 달에 AI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광고를 붙이게 되었는지를 자신들의 블로그에다가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서브스크립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존 가능한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퍼플렉서티에 있는 이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그동안에는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비스의 성능이라든지 정확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빙이 되고 있다. 그러한 동향으로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기관들이 25년도 IT 동향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몇 가지 기관들이 발표를 했던 자료들을 살펴를 보고 25년도 IT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와 국내 ICT 기획기관인 IITP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살펴보서 전반적인 IT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 두 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전반적인 기술 트렌드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는 좋지만은 그 기술 트렌드 간에도 분명히 시급성이 다를 수도 있고 경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경중이 되겠죠. 그래서 맥킨지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 테크놀로지 트렌드 아웃룩 2024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그 기술 트렌드들 간의 상대적인 어떠한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측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의 IT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서도 핵심 트렌드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가 발표를 한 10가지 전략 기술 동향은 크게 3가지 주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필요성과 위험성이 상존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 때 그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가 컴퓨팅의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은 컴퓨팅을 처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좀 더 밀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좀 더 강하게 결합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제 속에서 10가지 기술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기술이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즉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AI 거버넌스 플랫폼인데, AI를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쓰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홀리스틱 AI 같은 AI 거버넌스 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도입하고 있는 AI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그리고 AI 쪽에는 많은 컴플라이언스들이 존재합니다. 그 컴플라이언스들을 이 AI가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한 보안인데,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뉴스 같은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전문 업체들이 존재를 해서 해당되어지는 조직의 허위 뉴스들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팅의 새로운 영역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암호화 체계는 대부분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킹이나 해독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렬 처리의 성능이 터무니없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게 되면은 솔직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같은 부분들이 반드시 도입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지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은 Io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oT의 좀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가트너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앰비언트 RF 같은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IoT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IoT 센서 같은 거를 대상체에다가 붙여야 되게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전기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오브젝트들에게도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센서들을 작동을 시킬 것이고 그 센서들이 수집된 정보를 중앙으로 보내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앰비언트 RF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 속에 존재하는 많은 주파수들, 예를 들어서 라디오 송신 주파수라든지 텔레비전 주파수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기주기 가지고 있는 주파수들을 분석을 합니다. 거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센서들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집한 어떠한 정보들을 중앙으로 보내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컴퓨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AI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는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가 너무나도 크죠. 단적인 사례로 우리가 챗 GPT 모델 3 같은 경우에 그 훈련을 하고 학습을 시킬 때에 한 1.3GWh 정도의 전력을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GWh의 전력 같은 경우에 4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양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한 것이 바로 이 챗GPT-3 학습에 사용되어진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AI가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통한 전기 소모는 더욱더 확산될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AI 반도체 칩, 저전력 AI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팅인데, 이거는 일정 부분 이미 저희들도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컴퓨팅의 체계가 CPU와 GPU가 공존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와 엣지가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또 확장된 모습으로서 언젠가는 퀀텀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뉴로모픽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결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영역이 점차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좀 더 강화된다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공간 컴퓨팅인데, 이 부분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는 컴퓨팅을 처리했던 곳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 내가 A라는 컴퓨팅을 이용해서 연산 처리를 했으면 그 결과도 A 컴퓨팅 내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간 컴퓨팅에서는 A라는 컴퓨터에서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AR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VR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상관없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기능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만들어질 때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그 목적을 수행을 계속해서 로봇이 폐기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로봇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장치들이 모듈화되어 가지고서 로봇을 부품들을 교체함으로써,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함으로써 로봇의 용도를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학적 강화인데 요거는 BMI나 BCI 같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이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컴퓨터가 그것을 인지를 해가지고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ITP에서도 ICT 10대 이슈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가트너의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I 쪽에서는 오픈소스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AI 모델에서 오픈소스는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24년도에 발표를 했던 라마3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요즘에 나오는 오픈소스 AI 모델은 그 성능이 일반 폐쇄적인 빅테크에서 가지고 있는 AI 모델과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한 어떤 AI 서비스 창출이 이제는 좀 더 활성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퀀텀이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24년도 12월 달에 구글에서 윌로우 칩을 발표를 했는데 양자 컴퓨팅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오류를 보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윌로우에서 그 길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서 의료나 바이오 혁명이 현실화될 수 있고 그리고 과학의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좋은 사례가 작년에 나왔죠. 딥마인드의 알파폴더 같은 경우에 단백질 구조 분석을 잘 해냈고 그것을 공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24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트너의 10가지 기술 동향과 IITP의 ICT 10대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기술로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AI 모델과 AI 반도체 칩, 그리고 AI를 이용한 서비스, AI 거버넌스, 그리고 보안, 메타버스, 연결성, 로봇과 퀀텀과 BCI, BMI 기술. 이 10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10가지 기술이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 24년도 7월 달에 발표를 했던 기술 트렌드 아웃룩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맥킨지의 기술 트렌드 아웃룩은 15가지 정도의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술 제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4가지 지표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는 혁신 지표와 관심도 지표, 투자 금액 지표, 도입 수준 지표입니다. 그래서 혁신 지표라는 거는 그 기술에 관련되어진 특허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 연구 논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지고서 0점에서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를 했고 관심도는 뉴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검색 엔진 쿼리를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지를 가지고서 관심도를 측정을 해서 0점부터 1점까지 지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 금액인데 그 기술에 연관되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같은 자본시장에서 그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를 가지고서 투자 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도입 수준인데 이거는 기업들 대상으로 조직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네 조직이 그 기술을 얼마나 도입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도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로서 알아본 게 아니라 맥킨지는 기술의 도입을 5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프론티어부터 풀리 스케일드가 있는데 프론티어는 거의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익스페리멘테이션은 실험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은
조직이 한번 그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실험 단계하고 차이점은 실험 단계에서는 이것이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ROI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럿에서는 바로 비즈니스적인 활용적인 측면하고 ROI적인 측면에서 알아본다는 그러한 큰 차이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스케일링과 풀리 스케일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술이 메인스트림에 올라왔다라고 보고서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5가지 단계에서 당신의 조직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로서 도입을 하고 있느냐, 도입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15가지의 기술, 맥킨지의 기술위원회가 채택을 한 15가지 기술과 그리고 말씀드린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으로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혁신 점수는 높지가 않습니다.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0.08로서 논문이라든지 그런 특허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관심도는 상당히 높죠. 0.64로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36억 달러로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답션 레벨, 조직이 도입한 수준이 4단계, 이제 스케일링으로서 앞다투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10가지 기술 트렌드를 도출을 했는데 그 기술 트렌드와 이 15가지의 맥킨지의 테크 트렌드를 한번 매핑을 해가지고서 한번 알아봤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한번 트렌드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I 모델과 그리고 AI 반도체 칩과 그리고 AI를 이용한 서비스 그리고 AI 거버넌스는 그 기술이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확대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러스트와 그리고 연결성, 그 로봇 중에서도 모빌리티에 관련되어진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그 기술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단계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5년도에 이 기술들에 대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퀀텀과 BMI, BCI 같은 기술은 사실은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우리가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지 아직까지는 기술의 성숙도라든지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도입 수준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맥킨지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4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 25년도에 핵심 트렌드는 금방 답이 나오게 되죠. AI에 관련된 기술이 25년도에 핵심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걔는 조금 달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AI 하게 되면은 기술 자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AI의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가, 여기에 대한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서 우리가 AI를 연구를 하고 AI를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활용과 수익 관점으로 AI를 좀 더 접근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이었다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25년도부터는 좀 더 활용과 수익이라는 측면을 중요성을 둘 것인가? 물론 기술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기술 중심적으로 살펴봤다면은 25년도부터는 기술뿐만 아니라 활용과 수익까지도 중요한 AI 측에서의 키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